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2 독서 비상 2단원의 우선 첫 번째 사실적 읽기를 먼저 보고 이어서 두 번째로 추론적 읽기까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사실적 읽기 본문은 미세먼지의 실체라는 본문인데요. 어떤 유형이 출제가 되었는지 보면은 글에 제시된 정보에 대한 사실적 독해를 요구하는 문제. 간단하게 말하면 내용을 이해했는지, 내용과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 여기서 이런 다양한 설명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또는 이 비교, 대조, 인과 이렇게 나오면 참 쉬운데 적당히 외우면 되잖아요. 근데 처음 보는 본문을 주고서는 한 서너 줄 주고서는 같은 설명이 사용된 선지를 골라라. 이거 참 짜증나죠. 이런 거 풀 때 선생님은 학생 때는 중학생 때는 읽어보고 느낌이 비슷한 걸 골랐어요. 그러니 별일 없으면 항상 하나나 두 개씩은 틀렸지. 근데 이런 걸 푸는 요령이 비슷한 느낌을 찾지 않고 설명 방법을 기준으로 찾아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이제 오히려 쉽고 어떻게 보면 좀 공짜로 그냥 풀어낼 수 있는 별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고 그런 문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국어 개념 공부가 충분히 되어 있으면 이런 서술상의 특징이라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용 일치는 말 그대로 내용은 100개의 글이 있으면 다 내용이 다를 거야. 똑같은 글을 두 번 가르치진 않아요. 근데 서술상의 특징이라는 것은 100개의 글이 있으면 한 4, 5개로 정해져 있어요. 100개를 외울 필요가 없어. 4, 5개만 외워도 100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학년이 될수록 잘 풀어야 되는 문제이고 본인은 사실 고2라고 하면 초1에서 고3까지 하면 총 12년이죠. 약간 11학년이나 마찬가지야. 11학년. 초고학년이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렇다면 이제 잘 풀어줘야 되는데 아직도 어렵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언제부터인가 미세먼지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관련 보도 횟수가 2014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4만 건, 6만 건 이상 보도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초딩 때 막 그냥 놀이터에서 축구하면서 막 담 넘어서 공 날아가면은 막 그 주인 아줌마한테 욕 먹어가면서 공 꺼내오고 하던 그 시절에는 미세먼지라는 개념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선생님이 뭐 그렇게 시골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도 서울에 살았는데도 미세먼지는 이 뒤에 내용상으로 나오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늘어난다기보다는 우리가 산업사회가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되고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가 또 지속이 되면서 늘어난 거예요. 어떤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런데 이에 대한 관심이 또 많아졌지. 옛날에도 있었겠지만 관심이 없었어요. 뭐 황사 같은 거는 눈으로 봐도 정말 심하게 보일 때도 있어. 그럴 때에는 마스크를 끼고 다녀라 하죠. 하지만 선생님은 사실 이 지금 요 코로나 시국 이전에는 어지간해서 마스크를 거의 안 꼈었어요. 마스크를 낄 바에는 차라리 외출 횟수를 줄였지. 뭐 학원이나 학교 같은 데는 무조건 가야 되지만 친구들하고 뭐 놀러 나간다, PC방을 간다, 뭐 축구하러 간다. 그렇게 안 하면 그냥 집에 있으면 되니까 마스크 끼고 나가 놀긴 싫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미세먼지가 최근 들어 관심을 받고 있고요. 14년 이후로. 자,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했을까요? 그래프만 봐도 알 수 있네. 떨어지고 있죠. 뭐 여기서 여기 조금 올라가더라도 어쨌든 요 고점이 한 요 정도라고 쳤을 때 지금은 고점이 아니라 저점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근데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은 많아. 그러니까 미세먼지는 어떤 걸까? 보면은 크게 PM10과 2.5로 나눠지는데 이건 입자 지름, 미세먼지 하나하나의 입자가 어느 정도 사이즈인가 그걸 통해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인지 아닌지, 사람 머리카락이 조금 두껍다 치면 100 마이크로미터라고 해요. 그러면 10 마이크로미터는 사람 머리카락 10분의 1 사이즈야. 정말 말 그대로 미세하네요. 그죠? 그 중에서도 2.5 이하면은 더 작은 거죠. 이거는 이제 초미세먼지로 분류가 되겠죠. 초미세먼지랑 미세먼지 뭐가 더 안 좋을까요? 네, 초미세먼지가 훨씬 더 유해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농도 변화를 봤을 때 농도가 지금 이게 농도 그래프거든. 이런 그래프를 볼 때는 전체적인 흐름을 볼 줄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여기에서 여기로 놓고 볼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 선에,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고점을 이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찍은 다음에 그 선을, 아니죠, 점을 연결한 걸로 선을 그려보면 돼요. 사실 위에 나왔던 꺾은 선 그래프가 그거잖아. 그랬을 때 이 부분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간 오른쪽 아래로 우하향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이렇게 약간씩 떨어지고 있다면 이거 뭐 나중 가면은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봅시다. 우선 미세먼지에는 어떤 게 있냐, 미세먼지의 종류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먼지, 뭐 황사가 대표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해염, 그리고 꽃가루도 미세먼지의 일종으로 본다. 그 왜 우리 봄철에 막 비염 같은 거 심해지는 사람들도 있고 막 재채기 자주 하는 경우도 많죠. 이게 우리가 못 느끼는, 보지도 못하는 미세먼지가 이제 꽃가루 미세먼지가 공기 중에 많이 퍼져 있고, 그걸 우리가 들이마시면 이게 뭐 알러지를 일으킬 수도 있고 비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 비염이 따로 없어도 그냥 재채기나 기침이 자꾸 나올 수도 있고 간질간질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연 미세먼지는 크기가 커서 초미세먼지는 아니고요. 미세먼지 중에서도 크기가 작은 미세먼지에는 트럭 또는 버스 또는 트럭의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검댕이 있다. 근데 검댕은 참 생각해보면 눈에 보이잖아요. 실제로 까맣잖아요. 근데 이것도 하나하나의 입자는 굉장히 작다는 거지. 바로 초미세먼지입니다. 그 다음에 대기 중에 쌓여 있다가 산성비를 내리게 하는 황산과 황산 암모늄, 그리고 해양 유기물, 그리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화학종이 만든 초미세먼지들입니다. 다음, 자, 자연 미세먼지는 땅이나 바다에 있다가 바람 불면 하늘로 올라갑니다. 자동차에 의해서 뭐 흙먼지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을 비산먼지라고 하고, 황사도 같은 원리로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 초미세먼지의 생성 원리는 좀 다른데 이것은 응결현상으로 인해 일어나요. 응결현상의 일상적 사례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으니 알아주시고요. 내용도 알아야 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오히려 이렇게 일상적인 사례를 들어서 현상을 설명한다. 이것을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물방울은 수증기라 인체에 무해하지만 초미세먼지의 재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방울하고 황산 암모늄이 만약에 결합을 한다. 황산 암모늄은 근데 초미세먼지의 재료가 네, 맞죠. 그랬을 때 물방울은 들어와도 상관없고 인체에, 근데 황산 암모늄은 인체에 상관이 있다. 안 좋다는 거지. 다음, 초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물질은 이산화황이 있고, 지금 빨간 글씨 잘 보세요. 암모니아가 있고 질소화합물이 있고 그 다음에 유기기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본 학생들도 있겠지만 이 자료에는 중심 문장이 따로 이렇게 거의 모든 문단에 표시가 돼 있어요. 가끔 중심 문장이 따로 없는 문단은 표시를 안 해놨지만 중심 문장이 있는 문단은 다 표시를 해놨어요. 왜? 중요하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내용일치 문제는 어차피 나와요. 어차피 나온다면 중심 문장을 물을 수도 있고 중심 문장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을 생각해 봐라 라는 걸 물어볼 수도 있어. 따라서 중심 문장을 체크해 두시고 본문이 뭐 아주 길진 않으니까 가급적이면 좀 외워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키워드 한 두세 개만 외워도 중심 문장을 가려내는 게 어렵진 않으니까 꼭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초미세먼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는데 뭐 몇 가지의 안 좋은 물질들, 대기 중에 있던 안 좋은 물질들이 이렇게 결합되면서 만들어지겠죠. 자, 다음으로 근데 좀 특이한 거, 소, 돼지, 인간에게서 나오는 암모니아를 통해 만들어지는 암모늄, 또 나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유기기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유기탄소, 이것들도 초미세먼지고 사람의 몸에 안 좋아요. 그런데 자동차 공장 매연이 아니라 사람이나 소가, 돼지가 트름하고 방귀 뀌고 이런 것들이 초미세먼지를 만들게 한다는 거. 그리고 나무가 사람이 땀 흘리듯이 나무는 유기탄소라고 하는 것을 배출을 하는데 그것 또한 초미세먼지의 재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인체에 해롭습니다. 따라서 얼른 그 발생량을 낮추어야 되겠죠. 자, 내려가 볼까요? 우리나라의 오염지수는 약 20 마이크로그램인데 WHO에서 권장하는 10 마이크로보다 높죠. 평균적으로 2배 정도 높습니다. 서울의 공기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왜 미세먼지 농도는 2012년 이후로 점차 증가하고 있을까요? 기상 조건이 있어. 여기서 그러면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 이유 또는 기상 조건,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뒤에 나오는 풍속, 그 다음에 기압, 그 다음에 뭐 그 뒤로 나오는 자, 이러한 요소들이 이렇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이 풍속이 빨라지면 미세먼지는 어떻게 될까요? 많아질까, 적어질까? 자, 미세먼지는 적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바람이 세게 불면 주변 공기와 잘 섞여서 오염물질 농도는 낮아진다. 그러니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염물질이 적당히 잘 퍼져서 없는 것처럼 인체에 유해한 정도로 있지 않게 된다는 거야. 생각해 보시면 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사는 지역에 미세먼지가 유난히 좀 몰려 있었어. 근데 이게 바람이 많이 불면서 이렇게 다른 데로 날아가는 것도 생기고 남아있는 것도 생기고 이렇게 되면 미세먼지가 인체에 유해할 정도로 많이 몰려있던 게 무해한 정도로 적게 되면은 이건 그러면 이제 기상 조건이 좋아진 거.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농도가 낮아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기압으로 내려가 보면은요, 기압은 높은 것보다는 고기압일 때보다는 기압이 낮을 때가 이제 미세먼지가 적은데, 왜 그러냐면 기압이 낮으면 풍속이 빨라져요. 사실은 기압이 낮으면 풍속이 빨라지고, 풍속이 빨라지면 미세먼지가 떨어지겠지. 그에 대한 설명은 다음 문단에 잘 나와 있는데, 고기압일 때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난다. 이 다음 문단 보시면 겨울철에 고기압 영향권일 때에는 바람이 상대적으로 적고, 그래서 주변과 공기가 섞이지 못하는 정체 현상이 생기고 미세먼지도 많아진다. 상대적으로 공기의 흐름이 빠르고 강수 현상이 동반되는 저기압은 미세먼지가 적다. 강수, 쉽게 말하면 비가 오는데, 비가 오면은 빗방울, 떨어지는 빗방울에 공기 중에 있던 미세먼지가 또는 초미세먼지가 부딪히면서 그 빗방울과 함께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겠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 미세먼지 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음으로 지구온난화도 이 미세먼지와 영향이 있대요. 왜 그러냐면은, 지구온난화 아니죠. 우리 앞에서 미세먼지의 재료가 되는 것들 중에 유기기체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이 유기기체는 뭐냐면은, 나무가 자신의 체온을 보존하기 위해, 그러니까 원래 적정 체온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뿜어내는 걸 말하고, 이것은 공기 중에서 다른 어떤 것과 결합을 하며 유기탄소라는 게 되고, 이게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미세먼지가 많아지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겠지요.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미세먼지가 기후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뭐냐면, 기후에 의해서 미세먼지가 어떤 영향을 받느냐인데, 미세먼지가 기후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데, 필리핀의 피나투보산이라는 곳에서는 화산이 터진 적이 있는데, 이때 화산이 터지면 화산재나 가스들이 많이 나오고, 이것이 성층권에 5년 동안 머물러 있었대. 여러분, 성층권에 화산재가 있으면 어떨까요? 사실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대륙권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성층권에 있는 화산재는 햇빛을 지구로 이렇게 지상으로까지 오지 못하게 그렇게 막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면 햇빛이 덜 오면 기온이 떨어지죠. 추워진다는 뜻이야. 추워지면 그게 그대로 기후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평균적인 온도까지 올라갈 때, 그때까지 무려 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대요. 미세먼지가 생기면, 화산재와 같은 미세먼지가 많이 생기면 이제 그 기온이 떨어지는구나, 빛을 못 받아서 기후변화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는 인공위성을 쏘아서 지구의 대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걸 보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 자, 출제가 많이 되는 것은 지금 선생님이 오른쪽에 써놓은 이 요소들이 출제가 정말 많이 되니까 잘 알아두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선생님이 잠깐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자, 이제 다음으로는 지문 분석 학습 활동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사실은 문제에 출제될 요소가 참 많아 보였는데 출제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랑 관련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냐? 다양한 기상현상 중에서도 이 온도에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지구온난화예요. 그와 관련하여서 이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을 설명해 놓은 학습활동의 글은 함께 나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본문의 자세한 내용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보는 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한번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 우선 이렇게 뭐 그래프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잘 캡처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는 5번 문제 한번 봅시다. 5번 기상조건과 미세먼지의 상관관계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옆에다가 아니죠, 선생님이 옆에다가 써놓은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 이거다, 이거. 그죠? 유기탄소라는 미세먼지가 많이 만들어지는구나. 이거는 본문 내용 조금 봐야 되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나무가 유기기체를 많이 뿜어내고, 그러면 미세먼지, 유기탄소라는 미세먼지가 많이 만들어진다. 맞는 말이죠. 다음, 풍속이 빠르면 오염물질이 대기에 섞여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는구나. 여기 써있죠? 풍속이 빠르면 미세먼지는 떨어진다. 저기압이 영향을 미칠 때에는 공기의 흐름이 빨라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는구나. 기압이 낮아지면 풍속이 빨라지고, 풍속이 빨라져서 미세먼지가 떨어진다. 맞는 말이죠. 대기의 온도가 떨어지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반사되어 많은 양의 미세먼지가 만들어지는구나. 자, 잘 보세요. 대기의 온도가 떨어지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반사된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 앞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반사되는 거 얘기하긴 했는데 뭐에서 했더라? 태양 복사 에너지 반사는 화산재에 의해서 일어나는 걸로만 본문에 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는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반사되죠. 반사되고 흡수되는 것도 있고, 근데 본문에 나온 것 중에서는 화산재에 의해서 반사되는 사례가 나왔어요. 따라서 온도가 떨어지는 것과 복사에너지의 반사는 관련이 없습니다. 또 하나, 많은 양의 미세먼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반사되면은 미세먼지가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태양 에너지가 지상으로 오지 못하니 온도가 떨어지는 거. 그래서 두 개의 포인트가 다 틀렸습니다. 두 개의 포인트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자, 온도가 떨어지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반사된다. 틀렸죠? 그 다음에 온도가 떨어지면 미세먼지가 많이 만들어진다. 틀렸죠? 온도가 높아지면 미세먼지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그죠? 5번은 그래서 복합적으로 틀린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디를 보냐? 다음으로는 저기 13번 한번 보기로 할게요. 13번. 자, 가에 쓰인 내용 전개 방식에 해당하는 예. 가는 무엇이냐? 바로 이것을 말해요. 여기에서 쓰인 내용 전개 방식 뭘까? 겨울철 우리나라가 고기압이 영향권일 때에는 북쪽에서 오는 바람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면 공기가 주변과 잘 섞이지 않는 정체 현상이 심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집니다. 이 그러면이라는 말이 쓰였네요. 그러면이라는 말. 이것은 원인을 나타내는 거, 그리고 결과가 드러나는 것. 이것을 나타내는 그런 접속어. 앞의 문장이 원인이에요.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적다. 그리고 뒤에 문장이 결과예요. 공기가 잘 섞이지 않으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그러면이라는 말을 통해서 원인과 결과로 이어놓은 게 뭐가 있을까? 찾아보시면 2번 볼게요.
온실가스층이 두꺼워지면 지구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감소함으로써 원인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오르기 때문이다. 이것이 결과이죠. 보통 그래서 인과의 방식이 사용되었다라는 얘기도 많이 해요. 답은 그래서 2번이고 다른 선지에서는 혹시 어떤 게 좀 이렇게 그 설명 방법이 쓰였나 보면은 1번 설명문은 정보의 정확성이 중요하지만 정확성이죠. 논설문은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이 중요하다. 설명문, 논설문의 차이점을 대조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조가 쓰였어요. 차이점을 강조하면 대조, 공통점을 강조하면 비교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13번에 3번도 볼까요? 마라톤 완주를 위해서는 균형을 유지해야 하듯이 우리의 인생을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생활이 필요하다. 이것은요, 마라톤과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공통점을 가지고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설명을 해내는 유추의 방식이 쓰인 거고, 유추 같은 경우는 또 공통점을 근거로 주장을 펼칠 때에도 유추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단순한 대상과 인생이라고 하는 복잡한 대상이 있죠. 추상적인 개념. 그랬을 때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마라톤 잘하는 법이 아니라 이 추상적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설명하고 싶어. 그럴 때 마라톤이라는 좀 더 단순한 대상을 통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자, 다음 누런 군복을 입고 어깨에 총을 맨 사나이 셋이 마을로 와서 나무 밑에 모아서 긴 연설을 늘어놓고 바울을 세웠다. 여기서는 설명 방법이라고 할 게 뭐가 있지 싶을 수도 있는데요. 누런 군복, 어깨에 총을 메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대상을 그림 그리듯 자세하게 묘사하는 겁니다. 이거 묘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묘사가 쓰였고요. 마지막으로 5번에서는 디지털 카메라는 렌즈와 몸통으로 되어 있다. 몸통의 윗부분에는 카메라 셔터와 사진 촬영 모드를 선택하는 다이얼이 있다. 또 아랫부분에는 이런 게 있다. 자, 카메라가 렌즈와 몸통으로 나누어져 있죠. 이것은 분석이라고 하고요. 근데 분석하고 분류 또는 구분이 굉장히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쉽냐면 이렇게 보면 돼요. 디지털 카메라는 렌즈랑 몸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을 때 렌즈는 카메라의 일종이다. 말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몸통은 카메라의 일종이다. 더더욱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때? 디지털 카메라는 카메라의 일종이다. 이거는 말이 되죠. 자, 보세요. 카메라는 디지털 카메라도 있고 폴라로이드 카메라도 있죠. 그 찍으면은 그러니까 찍으면 바로 이제 사진기가 찍 하고 나오는데 그걸 이렇게 막 흔들고 있다 보면은 금방 이제 사진이 보이잖아요. 폴라로이드 카메라가 있고 또 일회용 카메라도 있죠. 그랬을 때 이런 종류에 따라 나누면 분류라고 그러고 구성 요소에 따라 나누면 분석이라고 하는데, 분석은 뭐뭐의 일종이다가 성립이 안 되지만 디카는 카메라의 일종, 폴라로이드 카메라는 카메라의 일종, 일회용 카메라는 카메라의 일종이다 라는 거. 이거는 말이 되죠. 분류는 종류별로 나누기 때문에 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설명 방법 헷갈리시면 이거를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대망의 마지막 문제로 가보도록 할까요? 마지막 문제는 22번 문제를 볼게요. 22번. 자, 22번 문제를 보니까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근데 이건 내용이 아니라 갈래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글쓴이가 보고 들은 바를 전달한다. 뭐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 주장을 펼친다. 이게 내용을 이해할 게 아니라 보고 들은 바를 전달하는 건 수필이다 라는 뜻. 독자를 설득하기 위한 거다. 주장하는 글이다 라는 뜻.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설명하는 글이다 라는 뜻. 다른 사람에게 의견에 대해서 평가하는 글이다. 비평문이다 라는 뜻. 독자에게 자신의 정서와 감정을 표현한다. 시, 소설과 같은 문학 또는 그 중에서도 세부적으로는 서정갈래이다 라는 뜻인데, 그럼 답이 쉽죠. 뭐예요? 3번입니다. 자, 여러분, 갈래에 대한 문제는요, 다른 문제에서도 요 5개의 선지를 똑같이 넣어서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비평문이 본문일 때 이 선지 똑같이 다 넣어도 되죠. 그러면 답은 3번이 아니라 4번으로 바뀌는 것 뿐이니까 나머지는 다 똑같고. 그래서 말해주고 싶은 건 어느 시험 범위에서도 갈래 문제는 항상 나올 수가 있고 또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알아두셔야지 여러분들이 좀 더 효율적인 학습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기로 할게요. 이 다음 수업 2-2단원도 곧 이어지니까, 네, 그러면 힘내주시고, 지금까지 수업에 활용된 이 모든 자료들은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자료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이제 다음 수업 2-2 추론적 읽기, 이제야 참 조선인이 되었다. 보도록 할게요. 우선 출제 유형을 보면은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인물의 삶과 이에 따라 나타나는 생각, 정체성이 변화하는 과정, 네, 어떤 인물이 참 조선인이 되는 과정을 묻는 문제라고 보면 되는데, 더 쉽게 보자면 내용일치 문제라고 보셔도 되겠죠. 다음 글의 내용과 보기에 제시된 정보를 통해 드러나는 내용에 대해 추론할 수 있는 바를 묻는 문제.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제목이, 그러니까 학습 목표가 추론적 읽기죠. 추론할 수 있는 것을 묻는 문제가 나오는데, 중요한 게 사실적 읽기가 되면 내용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어요. 내용을 이해를 못 해놓고서 추론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추론적 읽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실적 읽기가 깔려 있을 때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지문 분석 한번 보면은요, 이봉창 의사 이야기인데, 이봉창 의사 아시죠? 윤봉길 의사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 폭탄 테러를 이렇게 진행을 하셨던, 근데 테러라기보다는 의거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겠죠? 의거를 진행을 하셨던 그런 아주 훌륭한 분이시고, 그래서 이런 분들 덕분에 또 우리가 이렇게 지낼 수 있죠. 그리고 선생님은 이번에 또 수업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게 참 좋았던 게 뭐냐면, 선생님이 학생 때 처음 이봉창 의사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이게 실패하거든요. 이 테러 내용 자체가 폭탄을 이렇게 던지는 게 암살이 실패하는데, 선생님은 그랬어. 학생 때는 어차피 실패한 거면은 뭐 대단하지 않은 거 아니야? 안중근님처럼 이렇게 성공해야 진짜 그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암살 자체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일본이 정말 강력한 나라, 대단한 나라인 건 맞지만 이렇게 또 그 당시에는 약한 나라, 보잘것없는 나라였던 이 조선인 청년 하나가 일본의 왕을 암살을 시도할 수 있을 만큼 또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저항을 하면 이겨볼 수 있는 나라구나 라는 그런 인식을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주고 다른 나라들에게도 줬어요. 그래서 이봉창 의사의 이러한 활동은
성공 여부도 중요했지만 그보다는 이런 어떤 정신이나 아니면 사기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로서도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거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봅시다. 이 부분은 신문 기사의 형식을 통해서 이봉창 의사의, 잠시만요. 여기까지죠. 이봉창 의사의 그 수기가 발견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세한 내용은 스스로 읽어보세요. 자, 아래에 보시면 나는 경성에서 태어나 어렸을 땐 부유했지만 어떤 이유에 의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사업이 잘 안 되시고 일본인들 때문에 그렇게 되고 결국은 직장 생활을 해야 했다. 근데 직장 생활을 하는데 자, 용산역 전철수로 일을 했대요. 전철수, 뭐 오늘날로 치면은 약간 철도공사 들어갔나봐. 코레일 같은데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1년에서 1년 반이면 승진이 되는데 조선인은 아무리 잘해도 승진이 안 되었다. 조선인 전철수들은 1년에 2번 주는 상여금에서도 차별 대우가 있었다. 자, 승진과 상여금에서 차별 대우가 있었구나 라는 거. 근데 우리는 오늘날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누가 차별을 가해. 여러분들은 이제 학생이니까 사실 승진할 일도 상여금 받을 일도 없는데 뭐 제일 대표적으로 급식이라고 치자. 다른 애들은 미트볼 5개씩 주는데 나한테만 2개 준대. 참을 수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맞서 싸워야죠. 그런데 이봉창 의사는 이 당시에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그냥 근무를 하였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대항하는 이런 인식이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게 그런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 나보다 1년 반 늦게 채용된 사람도 어느새 개 담당 견습이 되어서 나를 부리게 되었다. 쉽게 말하면 나보다 높은 직급의 이렇게 그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아주 열받는 일이지. 여러분들이 뭐 군대라고 생각을 해보면 나보다 늦게 들어온 애가, 나는 뭐 상병인데 늦게 들어온 애가 병장이야. 이게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에요. 그죠? 군대는 사실 빨리 들어온 사람이 무조건 선임, 뭐 이런 일반 병사 기준 뭐 그런 게 있어서 또 그것이 굉장히 좀 엄격한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위아래 관계가 아주 중요한데, 이게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이 자식이 나보다 윗사람이라고 하니까 좀 기분이 아주 안 좋았겠죠. 그래서 이봉창 의사 어떻게 하냐? 그만둡니다. 자, 그래서 이 가치 없는 생활을 그만둬야겠다 체념하고 지내다가 결국은 이 차별 대우 받으면서 더 이상은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다닐 수 없다. 사직했다라는 얘기. 자, 그리고 나는 이봉창 의사는 오사카에 있는 동창생을 믿고 오사카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친구가 있었지만 직장은 내가 구해야 했고,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직업 소개소에 가서 소개업자를 만나 수수료를 주고 소개장을 써주길래 가봤더니 이미 채용이 끝났대. 그랬는데 결국은 소개업자한테 사기를 당했다. 어떤 사기를 당했냐? 어차피 이봉창 의사는 채용을 거절당할 거야. 왜? 조선인이니까. 근데 그걸 알면서도 돈을 받고 직업 구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채용하지 않은 사람도 또 이봉창 의사에게 사기를 친 사람도 다 나쁜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서 어떤 직업 소개소에 갔다가 철도 우체국 열차계를 모집한대. 나는 경력도 있으니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근데 처음에는 서류와 신원증명서가 있으면, 호적이랑 신원증명서랑 있으면 된댔는데 기껏 구해서 갖다 주니까 히로시마보다 서쪽 사람은 시모노세키에서 취급하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나는 화가 났지.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해야지. 우리는 이제 오늘날 아니 지금 뭐 사람 가지고 장난해요? 뭐 똥개 훈련 시키는 거야 뭐야? 그럼 처음부터 말해야죠? 라고 할 텐데 이봉창 의사는 나 조선인이라서 또 이렇게 차별받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아, 인간 취급도 안 해주는구만, 아주 서러워서 살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 조선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행세를 하려 한 내가 잘못이다. 사람 행세를 하려 했다는 거, 사실은 이봉창 의사는 분명히 사람인데도 아, 사람 같지도 않은데 내가 사람 대접을 받고 싶어 했구나. 이건 뭐냐면 자조적 태도, 자기 자신의 처지나 어떤 행태를 비웃듯이 여기는 것을 말해요. 자조.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들도 주변에 친구가 뭐 아유 내 주제에 무슨 됐어 막 이런 얘기하면 옆에서 맞아, 하긴 네 주제는 그 정도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물론 있을 수는 있지, 장난으로. 근데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친구라면. 그러니까 장난으로 그런 거 말고 진심으로. 그러니까 이 자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건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스스로를 비웃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하도 비웃으니까 또는 차별하니까 스스로 비웃듯이 이렇게 자조적 태도를 보이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이유 있었던 후한 노임. 자, 후하다라는 게 많이 줬다라는 건데 노동임금을 많이 줬대. 웬일이지? 해서 보니까 여기 반장이 처음에는 너가 일본인인 줄 알았는데 이제 조선 사람인 걸 알아서 돈을 쬐끔만 준대. 아, 진짜 나쁜 놈이죠. 게다가 지금 이 일이요, 무슨 뭐 국적이 중요하거나 학력이 중요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거 부두 노동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육체 노동이고 사실은 똑같은 시간에 더 많은 짐을 옮긴다든지 그런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게 당연히 맞아요. 조선인이든 일본인이든 일을 뭐 잘하는 요령이 있던지 아니면 뭐 원래 타고난 힘이 세던지 그런 사람이 더 많이 일할 거고 더 많이 받는 게 합리적인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조선인이라면 무조건 이제 이 보수를, 임금을 조금씩만 줬다는 거야. 얼마나 이 참 불합리한 상황입니까? 그죠? 그래서 취직, 승진, 그리고 임금, 노동임금에 있어서 갖은 차별을 다 겪은 이봉창 의사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죄 없이 갇힌 유치장 보면은 일본 왕의 즉위식이 있었는데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불행해. 왜냐? 조선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태왕, 이씨 태왕인데 쉽게 말하면 고종임금도 못 보고 신일본인으로서 일본 왕도 못 보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 여러분,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 이런 분들 하면 어떨 것 같아? 왠지 어려서부터 길 가다가 일본인이 조선인 괴롭히고 있으면 그 일본인이랑 막 싸울 것 같고, 그러다가 막 억울한 일 겪어서 막 감옥에 갇히기도 한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을 것 같고,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죠? 선생님도 사실은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여기 보시면 나는 신일본인이 되었는데 일본 왕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 조선의 역사도 일본의 역사도 배운 적이 없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자, 중요한 거. 조선의 역사를 배운 적이 없는 게 부끄러운 일이다. 오케이. 일본의 역사를 배운 적이 없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쉽지 않나요? 자, 여기서 이봉창 의사는요, 그 편의상 이봉창이라고만 쓸게요.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이봉창 의사님은 자신을 신일본인, 새로 일본인이 된, 쉽게 말하면 조선인 출신 일본인이에요. 신일본인으로 여겨요. 그러다가 이 어떤 여러 차별을 겪으면서 나중에 독립운동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신을 신일본인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 그리고 조선의 역사와 일본의 역사를 동일선상에 두고 생각했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역사를 모르면 어때요? 이거는 정말 부끄러워할 일이죠. 그럼 프랑스의 역사를 모르면 어때요?
뭐 그건 모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알면 똑똑해 보이고 좋은데 모를 수도 있지. 근데 이봉창 의사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근데 나중에는 완전 태도가 달라지기는 하죠. 자, 더 봅시다. 일왕의 즉위식이 열린 날 나는 주머니에 한문과 한글이 섞인 친구의 편지 내용도 별거 없어요. 그냥 열심히 일해서 금방 출세해라 친구야, 봉창아, 뭐 이렇게 와 있었어요. 근데 그 한글 섞인 편지 때문에 감옥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그날 밤 모든 사람이 석방됐대요. 다음 날까지 해서. 근데 이봉창 의사는 안 풀어줬대요. 왜 그럴까? 자, 왜 그러는가 물어보니까 네가 가지고 있던 편지를 읽을 수가 없어서 못 풀어주겠다라고 했어요. 그 편지에 예를 들어서 일본 왕을 이날 이때 몇 시에 찾아가서 암살하시오 막 이런 게 써 있을 수도 있잖아, 한글로. 근데 그걸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없어서 못 풀어주고 있대. 11일 동안. 참을 수 있나요, 여러분? 이야, 진짜. 아니, 이 당시에는 부두노동을 했으니까 하루에 예를 들어서 3원 20전 이렇게 받는다고 치면 11일이면은 한 3원쯤 되겠네요. 33원 정도면은 아마 거의 오늘날로 치면은 못해도 한 100만 원이나 그 이상은 되는 돈일 겁니다. 그 정도의 돈을 그냥 감옥에 갇힌 채로 날려먹었는데, 그것도 일리 있는 감옥이 아니라 그냥 한글 몰라서 가둬둔 거예요. 얼마나 열받는 상황이야. 자, 그리고 나서도 짜증나요. 오사카에 원래 있던 지역에 돌아가서 말했는데 아무도 믿어주질 않았대. 오히려 이봉창 의사가 이상한 사람인 거다라는 소문이 났대요. 그러면서 이봉창 의사는 어땠을까? 점점 사람과 세상을 원망했겠죠. 그러면서 뚜렷한 사상을, 여기서 말하는 사상이라고 하는 건 독립운동가로서의 어떤 정신을 말해요. 독립정신. 이런 것이 있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상이 자연스럽게 변하였다. 반일 감정이 생겼다. 사상운동에 몸을 바치자는 생각마저 들었으나 좋은 기회가 오지 않았다. 자, 여기서 신일본인으로 여기다가 나중에는 사상운동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어떤 민족의식을 가지게 돼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제목이 한때의 일본인 행세예요. 자, 또 생각을 바꾸어 완전히 일본 사람으로 속이고 살아볼까? 라고 했어요. 왜 그랬냐? 이거는 이제 뒤에 문제 풀다 보면 본문에 보기에 나오는데, 왜 그랬냐면은 일본인들의 이런 차별을 당하면서 느낀 게, 아니 어쨌거나 저쨌거나 일본인들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봉창 의사가 사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조선인으로서 조선을 위한 삶을 사는 게 사실은 올바르죠. 그러나 난 지금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어. 먹고 살려면 일본인으로 속이고 사는 게 차라리 편하지 않을까? 조선인으로서 살면서 무시당하기보다는 양심을 조금 속이고 일본인으로 사는 게 차라리 속 편하지 않을까? 속이 편하다기보단 몸이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선인들과의 교제를 완전히 끊고, 여기 나옵니다. 교제를 끊고 일본인으로 속이고 살아. 근데 선생님은 이 장면이 참 슬펐는데, 조선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와서 서투른 일본말로 물건값을 묻거나 흥정하려 하면 주인은 욕하거나 물건을 팔지 않았다. 일본말 한마디도 모르는 조선 여자가 와서 서성거리고 있으니 훔치러 온 줄 알고 소리를 질렀다. 선생님은 이봉창 의사의 삶도 중요하지만 이 장면이 그렇게 슬프더라고. 여러분들은 뭔가 물건을 사고 싶은데 말을 못 꺼내서 서성거려 본 적이 있나요? 요즘에 세상 자체가 그럴 일이 많이 없는데,
선생님은 이제 어렸을 때 저기 뭐야 그 문방구에 가서 아마 선생님 기억이 맞으면 팔레트를 처음으로 사야 됐을 때야. 팔레트 그 미술 시간에 물감 이렇게 짜놓고 쓰는 그거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 초등학교 2학년 때 팔레트를 사려고 문방구에 가는데 엄마도 아빠도 선생님의 엄마 아빠 팔레트라는 단어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알림장 보여주면서 엄마 팔레트 사오래 이러니까 이제 엄마가 아니 아빠가 그게 뭔데 먹는 거냐 이랬어. 그래서 아니라고 그 미술 시간에 쓰는 거라고 했더니 엄마도 그 당시에는 또 집집마다 컴퓨터가 있지도 않았어요. 이게 되게 옛날이 아니라 불과 뭐 한 20 몇 년 전인데 그래가지고 그 뭔지 잘 둘 다 아니 내 가족이 선생님 동생까지 냈다 몰랐는데 뭐 미술 시간에 쓴다니까 뭐 미술 준비물인가 보다 해가지고 이제 팔레트가 뭔지 몰라서 엄마가 그냥 적당히 한 3,000원 정도 줬던 것 같아. 그 당시에 근데 어지간한 준비물은 다 막 그냥 두꺼운 도화지 100원 막 이러던 시절이니까 뭐 별로 그 비쌀 거라는 생각을 안 한 거야. 근데 선생님이 다음날 아침에 학교 가는 길에 학교 앞에 문방구에서 팔레트를 살라고 이렇게 그 보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다들 5,000원을 내더라고. 5,000원이었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거를 사야 되긴 하는데 나는 3,000원 밖에 없고 학교는 가야 되고 이게 곧 이제 시간이 다 되니까 그 등교 시간이 그래서 지각하면 안 되고 하니까 너무 난처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꼬맹이가 너무 난처한 거야. 그래서 막 아무 말도 못하고 서성거리고 있었어. 난 그래서 이 장면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서성거리고 있는 이 장면이 너무 그렇게 이입이 되더라고. 그때 일본인 주인은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지만 문방구 아저씨는 선생님이랑 뭐 워낙 거의 아침마다 보는 사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래서 무슨 일이야 왜 안 가고 있어 너 지각한다 막 이래서 아 저 준비물에 팔레트가 있는데요 이랬더니 그래 팔레트 여기 있어 하고 주셨는데 근데 제가 3,000원 밖에 없어요 이러니까 막 웃으면서 그게 아마 귀여워 보였나 봐요. 웃으면서 그러면 내일 2,000원 갖다 줄래? 라고 하면서 그 준비물을 주셨어요. 준비물을. 그게 너무 감사하지. 그래서 그렇게 그날을 잘 넘기고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엄마가 너무 감사하다고 또 이렇게 집에 있던 사과를 좀 깎아서 그 반찬통 같은 거에 넣어서 2,000원하고 같이 갖다 드리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게 오늘날에는 사실 엄마 카드를 많이 쓰죠. 준비물 살 때. 그리고 아니면 엄마랑 같이 이렇게 뭐 저학년 때는 등하교 하는 경우가 더 많죠. 선생님 어렸을 때는 뭐 그냥 다 그냥 알아서 살았어야 되는 좀 분위기가 더 많았어요. 아무래도 좀 뭐 여러 범죄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많이 없었던 때인 것 같아. 요즘은 뭐 이렇게 지능적인 범죄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선생님도 만약에 부모가 되면 정말 애만 학교 보내는 거 너무 걱정될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냥 혼자 학교 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뭐 얘기가 좀 길었네요. 그래서 이 불쌍한 조선인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일본인들이 화를 내는 거야. 그래, 아유 일본인들이 그렇지 뭐 일제강점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봉창 의사는 어떻게 했냐. 내가 한마디만 도와줘도 일이 잘 해결될 걸 알았지만 나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왜? 일본인인 척을 하느라고. 참 안타깝죠. 근데 그러면서 이봉창 의사도 그래 나라도 잘 살아야지 이게 아니야. 서글픔을 느꼈어요. 내가 일본인으로서 살면 몸도 편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이게 일본인인 것처럼 속이고 살아가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것은 역시 고통이다. 일본인으로 속이고 사는 것은 잘못이다 하면서 후회를 느껴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써보자면은 일본인 행세를 하는데 1인이라고 쓸게요. 일본인 행세를 하는데 이게 고통스럽고 후회스러웠다라는 거. 후회는 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 좀 지울게요. 마침내 두려움 없는 삶을 각오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오사카가 취직난이 심했을 때 박군이 상하이는 조선 사람을 우대해서 채용한다더라 라고 하니까 아 좋아, 난 이제 일본인으로 사는 것도 고통이기 때문에 조선인으로 생활할 각오를 하고 상하이로 넘어가겠어 라고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상하이에 있었던 임시정부에서 단장 백정선이라는 인물을 만나고 그 뒤로 영국의 그 전자회사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들어가지 않은 거라고 봐야 되나? 오히려 이제 독립운동가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거. 이거는 정말 10번 물어보면 한두 번은 꼭 틀리는 거. 뭐냐면, 상하이로 간 이유가 뭐예요? 상하이행 이유가 뭐냐? 여기 나오는 대로 영국 전자회사에 취직하러 간 거예요. 취직. 근데 어떤 문제에서는 독립운동하러 갔다. 노란색이 너무 안 보여서 하늘색으로 쓸게요. 독립운동하러 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 아닙니다. 가서 만난 거예요. 만나러 간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뒤로 교토검속대의 원한, 그 이유 없이 죄 없이 유치장에 10일을 갇혀있던 그것 때문에 독립정신에 점차 빠져들게 되었고 그 뒤 수류탄을 가지고 도쿄에 와서 이번 거사를 진행하였다. 자, 그러면 이봉창 의사, 이 글 왜 썼을까요? 이거 감옥에 있었던 이봉창 의사가 재판장에게, 판사에게 제출하기 위해 쓴 수기입니다. 왜 썼냐? 나 떳떳하다라는 거야. 너네 일본인들이 먼저 나 이렇게 못살게 굴었잖아. 일본이 먼저 조선 못살게 굴어서 조선인인 내가 못 참고 이렇게 행동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잘못은 없어. 이 말을 하려는 거고, 보기에 따라서는 나 잘못 없으니까 나 벌 주지 마, 이런 의미일 수도,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보다는 나 벌 주든 말든 너네 일본인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난 스스로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봉창 의사는 조금 특이한 건 어려서부터 일본인들을 싫어했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자신을 신일본인으로 여겼는데 사상운동의 의지를 어떤 그 감옥에 갔었던 사건으로 가지게 되었다가 다시 이렇게 살다간 너무 힘들겠다, 일본인처럼 살아보자 해서 일본인 행세를 하다가 고통을 느끼고 결국은 독립운동가가 된 거예요, 마지막에는. 근데 이런 자신이 독립운동가가 된 과정을 뚜렷하게 밝히면서 자신의 떳떳함을 얘기하기 위한 그런 글로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뼛속부터 독립운동가, 이게 아닙니다. 삶의 과정을 거치면서 독립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자료는 당시에 한국, 중국, 일본이 이봉창 의사의 의거를 어떻게 다루었느냐. 한국에서는, 조선에서는 막 크게 다루고 싶어도 검열 때문에 그러지를 못했어요. 검열 때문에 그러지를 못했고, 그래도 제목에 범인이 경성 출신의 이봉창이라는 그런 제목을 써서 은근히 조선인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냈다라는 그런 것을 강조했고요. 일본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천황이잖아요. 천황이 이런 어떤 그 암살 시도를 당했으니 그거 정말 큰 호해다, 호해. 호해라는 거는 일종의 오늘날로 치면 속보 같은 겁니다. 그렇게 보도는 했지만 간단한 사실만 보도했어요. 왜? 너무 보도가 자세히 이루어지면 일본 안에 있는 조선인들이 읽어보면서 아 그래, 이런 분들도 있는데 나도 힘내서 살고 언젠가는
우리 조선을 되찾아야지. 막 이렇게 어떤 그 사기를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될까봐 일부러 축소 보도를 합니다. 중국은, 자, 우리가 오늘날에 뭐 중국에 대해서 좋게 보는 친구도 있고 나쁘게 보는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당시에 중국은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개념이냐면 일본인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일종의 동지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요. 그래서 만주사변 때문에 반일 감정이 아주 극심했었을 때 이봉창 의사의 의거를 보고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됐지. 왜? 야, 우리 대륙에서도 이런 인물이 안 나오는데 저 작은 조선에서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나오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야. 실제로 조선인들이 했었던 뭐 3.1운동이나 뭐 이런 어떤 여러 테러 활동들, 뭐 이렇게 테러라기보다는 어떤 독립운동 활동들이 많은 나라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또 다른 나라의 그런 독립운동 활동이 우리 조선에도 영향을 끼쳤을 거고, 그래서 서로 그래,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나도 힘내자라는 그런 에너지를 얻어서 오늘날에는 다들 독립을 했겠죠. 아마도. 자, 그래서 보도 태도에 대한 거는 이건 주관식, 객관식 가리지 않고 모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보도 태도 잘 알아두시고, 여기 나오지만 아래에, 이 자료 아래에 내신 암기표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잠시만 내려가 볼까요? 아이고. 자, 이런 식으로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이런 보도 태도도 이렇게 중요한 거를 이렇게 메모 표시해 가지고 해놨고, 그 밑으로는 이렇게 빈칸 처리한 거 있으니까 한번 이런 것도 꼼꼼하게 잘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본문 파일 마무리 짓고요. 문제 얼른 풀어보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이 양쪽에 있는 거를 지우지 않을게요. 이거는 그 문제 풀 때 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보시면 우선 먼저 6번을 볼게요.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서술자에 대한 설명. 이거 서술자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서술 방식인가? 아닙니다. 서술자가 바로 이봉창 의사 자신이기 때문에 내용 일치 문제예요. 그랬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보세요. 독립투사인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일본인 행세를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보세요. 일본인 행세를 하고 나서 독립운동가가 된다고 여기 써 있잖아. 친절하게. 그죠? 그러니까 요 3번은 순서가 바뀐 거예요. 일본인 행세를 하다가 독립투사가 되었다라고 설명해야 맞는 설명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봐주셔야 되겠고요. 다음 내려가서 9번 문제 볼까요?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은 일본인으로 살아가는 고통이에요. 이거는 헷갈릴 만한 게 딱 있습니다. 자, 답은 일단 3번이고 헷갈릴 만한 거는 5번. 자, 보세요.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고통이라는 건 여기 대놓고 나와요. 조선인이 조선인으로 살지 않는 것은 거짓이다. 일본인으로 속이고 사는 것은 잘못이다. 라고 나와요. 맞죠? 근데 5번에, 그러니까 3번이 답인 건 이렇게 알 수 있는데 5번에 일본인을 속이며 살아야 하는 죄책감. 이거는 어떻게 해석될 여지가 있냐면, 일본인들아, 내가 속여서 미안해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해석이 될 수 있죠. 그러면 답이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9번의 답은 3번인 거고, 이렇게 고통이라는 단어에서 어떤 고통인지를 객관식으로 물어봐주면 그래도 고맙지, 주관식으로 물어본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을 구성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내용은 어차피 알잖아. 이 문제 풀어봤을 때 그렇게 틀린 친구가 아주 많을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근데 이걸 주관식으로 쓰라고 하잖아? 그러면 선생님의 경험상 10명 중에 7명 이상은 못 쓰고요. 1명은 엉뚱한 거 쓰고 한 2명 정도는 잘 쓰고. 그러니까
2명이 잘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10명한테 문제 풀려고 그러면 9명, 10명이 다 맞출 수 있어도 못 쓰는 애들이 엄청 많아. 왜? 안 써버릇해서 못 쓰는 거예요. 자꾸만 써버릇하셔야 잘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이번엔 뭘 보냐면은 16번 문제 한번 볼게요. 16번 문제는 이 글을 쓴 의도. 자, 여기서는요,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답을 찾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뭐 예를 들면은 잘못을 반성하기 위해, 절대 아닙니다. 이런 거 다 틀리고요.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거 틀려요. 뭐가 답이냐면은 답은 2번인데, 자신의 행위가 이치에 맞는 마땅한 행위였음을 알리기 위해. 자, 그러면 어차피 자습서나 뭐 본문 그 분석 암기형 파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학습이 됐다면 답은 찾았을 거야. 근데 보기를 바탕으로 했을 때 어째서 2번이 답일까? 논리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세요. 의거에는 실패했지만 품에서 태극기를 꺼내서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그 뒤 구속되었을 때 일본 예심 판사에게 제출한 옥중 수기가 바로 위의 글이에요. 그러면 이봉창 의사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는 태도에요, 당당하게 여기고 있어요? 당당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당당할 수 있다는 건 뭐야? 여러분들은 학교에 늦었어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할아버지가 길에 쓰러져 계셨어. 그래서 그분을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고 학교에 늦게 왔어. 그럼 여러분들 학교에 와서 아, 오늘 선생님한테 엄청 혼나겠다,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하나요? 그런 생각 잘 안 할걸?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면 뭐라 안 하겠지? 오히려 칭찬을 해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맞는 행동을 했다. 나 이런 일 겪은 사람이고 너희들 이런 잘못을 했으니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내 행동이 이치에 맞아 라는 걸, 마땅한 행동이야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 옥중 쓰기이고 이 글을 쓴 의도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배우셨던 2개의 작품, 그 중에서 뭐 여러분들 시험에 들어가는 것이 만약에 하나밖에 없다면 하나를 잘 선별해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문제를 풀거나 또는 학습을 하다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다, 잘 모르겠는 게 있으면 반드시 유튜브 댓글이나 뭐 저희 나무아카데미 사이트 1:1 이용 문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들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수업에 활용된 이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